가능성 제로. 러시아 기술보안국장이 직접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28년간 한국의 로켓 기술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세우고 가짜 도면을 넘기고 도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뒤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른 순간 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6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이 12년 만에 찢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러시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모스크바 외곽 로스코스모스 본부 4층 보안국장실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참나무 책상 위에는 소련 시절 로켓 모형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보스토크 1호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커피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TV 화면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무심히 화면을 바라봤죠. 한국 누리호 3차 발사 완전 성공, 실용 위성 궤도 투입 성공, 세계 7번째 독자 우주발사체 보유국 등극.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얀 로켓이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굉음과 함께 치솟는 그 로켓의 이름은 누리호. 순수 한국 기술로만 만든 발사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먼지가 쌓인 갈색 폴더 하나를 꺼냈죠.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기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 가능성 평가. 결론, 가능성 제로.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저희 분석이었죠. 그 보고서를 바라보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5년 전의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부터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세르게이 코발렌코입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의 기술보안국장을 28년간 맡았던 사람이죠. 기술보안국장이라는 직함이 생소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 단 한 줄이라도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KGB 기술방첩부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소련 시절 미국 CIA가 우리 로켓 기술을 빼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저는 그것을 막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기술은 피로 지킨다. 이것이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잠깐 1초만 시간을 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계속하겠습니다. 28년간 저의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이란까지 온갖 나라들이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탐냈지만 제 눈을 피해 빠져나간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철의 문지기라고 불렀죠.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제가 한 번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로켓 하나 자력으로 쏘아올린 적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위협 목록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감시 대상 3등급, 최하위였죠. 미국이 1등급, 중국이 2등급이었으니 한국은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야기는 소련이 무너진 그 해부터 시작됩니다. 제 아버지, 니콜라이 코발렌코는 소련 에네르기아 설계국의 로켓 엔진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에네르기아 설계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간 유리 가가린의 보스토크 로켓, 그리고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우주비행사들을 우주정거장까지 실어 나르는 소유즈 로켓까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에네르기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35년을 보냈습니다. 로켓 엔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터보펌프를 설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죠. 터보펌프가 뭔지 아십니까? 초당 수백 리터의 연료를 영하 250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연소실로 밀어넣는 장치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정밀도가 요구되죠.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았습니다. 미국과 소련, 딱 두 나라뿐이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자랐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코롤료프시에 있던 에네르기아 설계국, 그 거대한 건물의 지하 실험실에서 아버지가 도면을 펼치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아버지의 손끝은 늘 검었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세르게이, 이 엔진 하나에 수만 명의 땀과 피가 들어가 있다. 미국 놈들이 아무리 눈독을 들여도 절대 내줘선 안 된다. 이건 조국의 심장이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다른 길을 택했죠. 아버지의 기술을 지키는 일, KGB 기술방첩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계 최강대국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붉은 깃발이 내려오고 크렘린 위에 삼색기가 올라갔죠. 저는 TV 앞에서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혹한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루블화 가치는 종이 조각 수준으로 추락했죠. 에네르기아 설계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켓 과학자들이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35년간 소련의 우주 영광을 만들어 온 수석 엔지니어가 퇴근 후 택시 운전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터보펌프의 0.01mm 오차를 잡아내던 그 정밀한 손이 낡은 택시 핸들을 잡고 모스크바 밤거리를 달려야 했던 것이죠.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네르기아 설계국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이스라엘로, 누구는 인도로, 누구는 중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 외국의 기술을 팔아야 했던 겁니다. 60년간 쌓아올린 소련의 우주 기술이 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텨주지 못했죠.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은 소련이 무너진 지 3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립병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병실에서 아버지는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앙상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세르게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죠. 절대 우리 기술을 내주지 마라. 이건 수만 명의 피와 땀이다. 내가 35년간 지켜온 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실에서 맹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만든 기술을 지키겠다고.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겠다고.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저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미국이 아무리 공작을 펼쳐도 중국이 아무리 돈을 뿌려도 제가 지키는 한 러시아의 로켓 기술은 단 1페이지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기록에 균열을 낸 것은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위협 목록 3등급 최하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한때 연간 80억 달러에 달했던 우주 예산이 5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죠. 세계 최고의 로켓 과학자 1만 2천 명 중 4천 명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발사대는 녹슬어갔고 연구소 복도에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로스코스모스 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가 열린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소련 시절의 영화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지만 전구가 절반이나 나가 있었죠. 벽에는 가가린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액자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초라한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로스코스모스 부국장이었던 빅토르 그리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안이 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동 우주발사체 개발. 그 대가로 2억 달러. 2억 달러. 그 금액을 들은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린 간부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즉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한국과 공동 개발이라고요? 이건 아버지 세대가 목숨을 걸고 만든 기술입니다. 60년간의 피와 땀을 2억 달러에 팔겠다는 건 러시아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그리신 부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발렌코,
자네 심정은 이해 안 해. 하지만 현실을 보게. 우리 과학자들이 택시를 몰고 있어. 발사대가 녹슬고 있다고. 돈이 급해. 그래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선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죠. 재무국장 올레그 쿠즈네초프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2억 달러면 과학자 8,000명의 1년치 급여입니다. 이 돈을 거절하면 내년에는 남아있는 과학자의 절반마저 잃을 겁니다. 기술이사 이고르 세미오노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기초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핵심은 철저히 잠가두면 됩니다. 소위를 일은 없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왔죠. 하지만 저 혼자만의 반대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6개월 밀린 월급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였거든요.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로켓 개발 승인. 하지만 그리심 부국장이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코발렌코. 부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직접 감시해. 기술 유출. 단 한 줄도 허용하지 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줄은커녕 한 글자도 넘어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줄여서 항우연의 정보를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창설 10년, 로켓 개발 경험 제로, 인력 300명, 액체 엔진 시험 설비 전무. 이것이 우리의 상대라고요? 60년간 축적된 러시아의 우주 기술 앞에서 각걸음말을 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나사가 직원 수만 명에 연간 2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일본 JAXA도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 300명짜리 연구소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보고서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 가능성 평가. 결론, 가능성 제로. 핵심 기술 3가지, 연소기압금 배합비, 터보펌프 설계 원리, 추진제, 혼합비만 차단하면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독자 엔진을 만들 수 없음. 저는 그 보고서를 기밀 서류함에 넣으며 안도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한국에게는 껍데기만 보여주고 알맹이는 철저히 잠가둘 것입니다. 2억 달러는 받되 기술은 단 한 톨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희 사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눈빛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어떤 집념을 가진 사람들인지, 불가능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것이 기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칸막이로도, 가짜 도면으로도, 도청 장치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죠. 한국과의 공동 개발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프로젝트명 KSLV-1 한국에서는 나로우라고 불렀죠. 한국이 일단 로켓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러시아가 일단 로켓을 설계 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2단 로켓과 위성 탑재부를 담당했죠. 저는 개발 현장의 보안 총책임자로 파견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 남쪽 끝,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저는 그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죠. 허허벌판에 발사대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의 수십 분의 1 규모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우주센터라고요? 우리 코롤료프 씨의 엔지니어 식당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보안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칸막이였습니다. 일단 로켓 조립동 내부에 높이 3m짜리 철제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칸막이 안쪽으로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었죠. 일단 로켓의 엔진 조립, 배관 연결, 터보펌프 장착. 이 모든 작업은 칸막이 안쪽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들만 수행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칸막이 바깥에서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용접기가 타닥거리는 소리, 러시아어로 주고받는 지시 소리.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볼 수 없었죠. 두 번째, 가짜 도면이었습니다. 한국 측에 제공하는 기술 문서에
의도적으로 15%의 오류를 삽입했습니다. 연소기 내벽의 냉각 채널 간격을 2mm 틀리게 적었고 터보펌프 임펠러의 곡률 반경을 5% 왜곡했죠. 추진제 혼합비도 미세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이 문서를 그대로 따라하면 엔진이 폭발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도청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묵는 숙소와 회의실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논의하는지, 어디까지 파악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죠. 네 번째, 인력 차단이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 중 한국 측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교체했습니다. 개발 초기에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한국 측 연구원과 점심을 함께 먹은 적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그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적에게 동정을 보이는 자는 배신자다. 다음에는 모스크바로 돌려보내겠다. 그 엔지니어는 다음 날부터 한국 측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조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만든 기술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첫인상은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습니다. 키가 작고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러시아 엔지니어들처럼 목소리가 크고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도 대부분 조용히 메모만 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분고분하군. 이 정도면 통제하기 쉽겠어.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세우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죠. 그때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관찰이었다는 것을요. 침묵이 아니라 흡수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로 조립이 본격화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 팀이 일단 로켓 외벽의 특수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이 용접은 진공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특수 기법이었습니다. 텅스텐 이너트 가스, 줄여서 TIG 용접이라고 하는데 로켓 외벽의 내열 합금을 접합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었죠. 이 기법을 제대로 익히려면 최소 석 달은 걸립니다. 우리 러시아 엔지니어들도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았죠. 용접봉의 각도, 전류의 세기, 이송 속도까지 모든 것이 경험으로만 체득되는 영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작업은 칸막이 안쪽에서만 진행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볼 수 없었죠. 다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용접기가 타닥거리는 소리, 가스가 새어나가는 쉬익 소리, 금속이 녹으며 찌직거리는 소리. 그런데 이틀 뒤 저에게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 조립동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작업 공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2단 로켓 외벽에 TIG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품질이었죠. 용접 비드의 균일도, 열 변색 범위, 접합부 강도까지. 우리 러시아 엔지니어의 용접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석 달 걸리는 기술을 이틀 만에 재현한 것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불가능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 도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의 녹음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칸막이 너머에서 용접할 때 소리 들었지? 타닥 소리의 간격이 0.3초였어. 그리고 가스 유량 밸브 돌리는 소리가 3번 났어. 그 말은 전류를 3단계로 조절했다는 뜻이야. 용접 방향은 소리의 이동으로 추정하면 좌에서 우로, 속도는 초당 약 2mm. 내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그 조건이면 최적 각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야. 소리만 듣고 용접 기법을 역추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착에 가까운 집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짜 도면 사건입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넘긴 기술 문서에 15%의 오류를 삽입해뒀으니까요. 연소기 냉각 채널 간격 2mm 오차, 터보 펌프 곡률 5% 왜곡, 추진제,
혼합비 미세 변경. 이 오류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엔지니어 중에서도 수석급만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공동기술 검토 회의에서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저를 벼락처럼 내리쳤죠. 47페이지의 냉각 채널 간격이 열역학적 최저값과 2m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터보펌프 임펠러 공률이 이론값에서 5% 벗어나 있습니다. 112페이지의 혼합비도 연소 효율 관점에서 최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5곳의 오류를 전부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오류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는 덧붙였습니다. 실수이시겠지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실수이시겠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면으로 따지지 않았죠. 조용히, 정확하게 오류만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쥔 펜이 축축해졌죠. 이들은 우리가 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계산하고 검증하고 오류까지 잡아내고 있다. 저는 그날 밤 모스크바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측 역량이 예상을 크게 초과합니다. 기술 문서 접근 등급을 더 제한하고 현장 출입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스크바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핵심만 안 넘어가면 돼. 알아서 처리하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더 강하게 조이겠다. 저는 칸막이 높이를 4m로 올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현장 출입 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죠. 기술 문서 열람 범위도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도청 기록은 매일 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숙소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자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리며 러시아가 안 가르쳐준 영역을 스스로 계산하고 있었죠. 칸막이 너머에서 들은 소리, 잠깐 스쳐본 부품의 외형, 기술 문서의 행간. 이 모든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숙소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외에 가까운 것이었죠. 물론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나로호 1차 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로호 주센터 발사대에 나로호가 세워졌습니다. 높이 33m, 무게 140톤. 1단은 러시아가 만든 RD-151 엔진이 장착됐고 2단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체 로켓이었죠. 발사 당일 저는 관제센터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보였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몇몇은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듯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점 발사. 굉음과 함께 나로호가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 굉장한 진동이 관제센터까지 전해졌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1단 분리 성공. 여기까지는 문제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만든 엔진이니까요. 그런데 2단 점화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성을 감싸고 있던 페어링, 로켓맨 위의 덮개가 한쪽만 분리된 것이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관제센터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죠.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로켓이 한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실패 원인 분석 단계에서 러시아 측은 데이터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1단 로켓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즉 비행 중 수집된 엔진 성능 기록을 한국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제 지시였습니다. 실패 데이터에도 기술이 담겨 있다. 엔진 온도 변화, 연소 압력 곡선, 진동 패턴. 이런 데이터를 한국이 분석하면 우리 엔진의 내부 구조를 역추산할 수 있다. 한국 측은 항의했습니다. 공동 개발인데 실패 데이터도 공유해야 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데이터 공유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석 달 뒤,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발사 실패의 원인을 독자적으로 규명한 것이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내린 결론은 러시아 내부 보고서와 99%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일단 로켓 데이터를 주지 않았는데 정보 분석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더 놀라웠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발사 당일 수집한 외부 관측 데이터만으로 분석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지상 추적 레이더 신호, 음향 센서, 적외선 카메라, 자신들이 가진 장비만으로 러시아 엔진의 비행 성능을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보고서에는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이 하나 있었죠. 페어링 분리 실패의 2차 원인으로 1단 엔진의 미세 진동이 페어링 결합 후의 피로를 누적시켰을 가능성. 러시아 분석팀이 놓친 부분을 한국이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나로호 2차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로켓이 비행 중 폭발한 겁니다. 137초 만에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졌죠.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2단 로켓 문제라고 했고, 한국은 러시아의 1단 엔진 결함이라고 주장했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밝혀진 원인은 1단 엔진의 산화제 공급 라인 이상이었습니다. 러시아 측 문제였죠.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엔진의 문제라는 것이 치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치욕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이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터도 없이 자체 분석만으로.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선언한 것입니다.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한국 기술로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75톤급이라는 것은 로켓 엔진이 75톤의 추력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추력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것이었죠. 러시아가 소유즈 로켓의 RD-107 엔진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아십니까? 15년입니다. 그것도 소련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였죠. 미국의 세턴 로켓 F1 엔진은 8년, 일본의 에리-7 엔진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요? 액체 로켓 엔진 경험 제로, 연소 시험 설비 전무, 핵심 소재 기술 없음. 이 상태에서 75톤급 엔진을 만들겠다? 로스코스모스 복도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엔지니어들이 배를 잡고 웃었죠. 한국이 로켓 엔진을 만든다고? 로켓 엔진이 스마트폰인 줄 아나 봐. 반도체 만들듯이 설계도 찍어서 공장에 넣으면 나오는 줄 아나 보지. 3년 안에 포기할 거야. 내기하자. 저도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죠. 로켓 엔진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의 연소 시험이 필요합니다. 3000도의 화염, 초당 수백 리터의 추진제, 수만 RPM으로 회전하는 터보 펌프. 이 극한 환경에서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폭발이죠. 그래서 로켓 엔진 개발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미국도 소련도 수백 번의 폭발을 겪으며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동료를 잃기도 했죠. 시험대에서 엔진이 폭발하면 반경 200m가 초토화됩니다. 목숨을 걸고 쌓은 기술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한국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험대도 없었고 연소 시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JAXA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에리-7 엔진 개발에 12년이 걸렸고 중간에 폭발 사고로 연구원을 잃기도 했다. 한국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것 같다. 미국 나사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항공우주 전문 매체에 실린 한 분석가의 코멘트가 기억납니다. 독자 개발은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20년은 잡아야 한다. 한국의 예산 규모로는 더 걸릴 수 있다. 중국 국가항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장정 로켓 시리즈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중국 관계자조차 이런 반응이었죠. 기초 없이 시작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국제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다. 번역하면 혼자서는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세계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선언한 것이 나로호 기술 계약 위반일 수 있다며 국제소송을 검토하라고 법무팀에 지시한 겁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조치로 아예 싹을 잘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때 제 판단이었습니다. 기술로 막고 법으로 막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의 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3년 안에 포기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하지만 3년이 지나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아니라 7년이 지났습니다. 그 7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꾸준히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고, 다음에는 무관심이었고, 나중에는 불안이었죠. 한국은 나로우주센터 옆에 엔진 시험 설비를 새로 지었습니다.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연소 시험대를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연소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엔진에 불을 붙이면 몇 초 만에 꺼지거나 이상 연소가 발생하거나 터보 펌프가 과열되거나 수십 번의 시도와 수십 번의 실패가 반복됐죠. 우리 정보 분석팀은 이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엔진 연소 시험 현황. 1차 시도, 연소 시간 0.5초 이상 진동으로 긴급 정지. 2차 시도, 연소 시간 2.3초, 연소실 내벽 손상. 3차 시도, 연소 시간 1.1초, 터보 펌프 과열. 종합평가, 기초 단계에서 난항 중. 독자 개발 성공 가능성 극히 낮음.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으니까요. 로켓 엔진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패 주기였습니다. 보통 로켓 엔진 개발에서 연소 시험은 한 번 실패하면 원인 분석에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부품을 다시 제작하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또 3개월. 그래서 1년에 시험을 2번 하면 빠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에 10번 넘게 시험을 했습니다. 실패하면 2주 만에 원인을 분석하고 한 달 안에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 속도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분석팀에 물었죠.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건가? 분석관의 대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로호 실패 데이터를 역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로호 1차, 2차 발사 실패 과정에서 수집한 비행 데이터, 진동 패턴, 연소 특성을 자체 시뮬레이션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데이터 공유를 거부했을 때 한국이 자체 분석으로 실패 원인을 규명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수집한 데이터가 이제 독자 엔진 개발의 자양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준 실패조차 이들에게는 교과서였다. 그 깨달음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연소 시험 성공, 연소 시간 143초, 정상 작동 확인, 143초. 이 숫자의 의미를 설명해야겠습니다. 로켓 엔진이 정상적으로 143초를 연소한다는 것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3000도의 화염을 143초 동안 견딘 연소실, 초당 300리터의 추진제를 143초 동안 밀어넣은 터보 펌프,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를 143초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한 배관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이 2번째였죠. 뜨거운 커피가 바지를 적셨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RD-107 엔진의 연소 시간 140초를 달성하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7년 만에 143초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7년 만에 75톤급 엔진의 풀 듀레이션 연소에 성공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18년 걸린 것을 7년 만에 60년 대 7년.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소련이 최초의 액체 로켓 엔진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입니다. 거기서부터 소유즈급 엔진을 완성하기까지 약 60년이 걸렸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그 60년의 축적을 물론 시대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12년 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7년 만에 핵심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로스코스모스 내부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배를 잡고 웃던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비웃지 않았죠. 제 오랜 동료였던 기술이사 이고르 세미오노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세르게이, 한국 엔진의 성능 데이터를 봤나? 비추력이 우리 RD-151과 거의 동급이야. 연소 안정성은 오히려 우리보다 낫더라고. 비추력이란 로켓 엔진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같은 양의 연료로 얼마나 많은 추력을 내는지를 보여주죠. 한국 엔진의 비추력이 우리와 동급이라는 것은 효율 면에서 러시아를 따라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앙가라 로켓 개발이 16년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소유즈의 후속 발사체로 개발을 시작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된 것이죠. 예산 초과, 일정 지연, 기술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맨바닥에서 7년 만에 엔진을 만들었는데 러시아는 60년의 기술 축적을 가지고도 16년째 새 로켓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가? 우리에게는 60년의 기술이 있고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있고 세계 최고의 로켓 설계 유산이 있는데 왜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고 한국은 질주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안 되는 답이었으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쓴 보고서 가능성 제로라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가능성 제로? 그것은 한국의 가능성이 아니라 제 판단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엔진 하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발사체를 완성하고 실제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 한국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해낸다면 그때 저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아침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러시아의 긴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아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죠.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의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가 로스코스모스를 직격했습니다. 우주 예산이 40% 삭감됐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 계약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한때 세계 상업 발사 시장의 30%를 차지했던 러시아가 하룻밤 사이에 고객을 잃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재로 급여가 삭감되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프랑스, 미국, 심지어 인도까지 떠나기 시작했죠. 소련 붕괴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심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뿐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까지 잃고 있었으니까요. 앙가라 로켓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제자리였죠. 소유즈 로켓은 반세기 전 설계인데 아직도 이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60년 우주 강국 러시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화면을 봤죠. 대한민국 누리호 3차 발사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얀 발사체가 발사대 위에 서 있었죠. 높이 47m, 무게 200톤. 1단에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의 추력을 만들어냈습니다. 2단에 75톤급 엔진 1개, 3단에 7톤급 엔진 1개. 전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엔진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관제센터의 목소리가 들렸죠. 5, 4, 3, 2, 1점 발사.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발사대를 감쌌고 하얀 연기가 하늘을 가르며 퍼져나갔죠. 카메라가 로켓을 추적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빛의 점이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2단 분리 성공, 3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위성 분리 성공, 궤도 진입 확인. 모든 단계가 완벽했습니다. 실용 위성 8기를 목표 궤도에 정확히 투입했죠. 한국은 순수 자국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은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TV 화면에 비친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화면에 한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엔진 개발 책임자였죠. 머리가 하얗게 센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기자가 소감을 물었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12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로우주센터의 칸막이, 그 3m 높이의 철제 벽 너머에서 소리만 듣고 있던 젊은 엔지니어들. 그들의 조용했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던 눈동자. 밤 12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던 숙소의 불빛. 가짜 도면의 오류 15곳을 전부 찾아내고도 실수이시겠지만 이라고 말했던 그 수석 엔지니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고개 숙인 사람들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의 갈색 폴더를 꺼냈죠. 먼지가 쌓인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 가능성 평가. 결론, 가능성 제로. 15년 전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저희 분석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졌죠. 눈에 뭔가가 고인 것 같았지만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날아온 소식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의 H3 로켓이 또다시 발사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2단 엔진의 문제로 세 번째 일정 조정이었죠. 한국은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우주 개발의 판도가 뒤집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 발전 속도는 전례가 없다. 향후 우주 탐사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전례가 없다. 그 표현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유럽의 소형 위성 발사에 한국 발사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로켓을 쓰던 유럽이 이제 한국 로켓을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이 다누리에 이어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 계약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이 우주 발사 서비스를 판매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기술을 사러 다니던 나라가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60년 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우주에 도달했을 때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스푸트니크의 삐삐 소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순간.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말한 지구는 푸르다라는 그 한마디. 그 영광이 이제 다른 나라의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능성 제로.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15년간의 확신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였죠. 그날 저녁,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묘지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어붙은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죠. 찬바람이 뺨을 스쳤고 코끝이 시렸습니다. 아버지의 묘석 앞에 섰습니다. 회색 화강암에 새겨진 이름이 보였죠. 니콜라이 세르게의 빛이 코발렌코. 소련 에네르기아 설계국 로켓 엔진 수석 엔지니어. 조국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저는 묘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8년 인생에서 KGB 시절에도 소련이 무너질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턱 끝에서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졌죠. 28년간 지켰습니다. 칸막이를 세웠고 가짜 도면을 만들었고 도청까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지의 자작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60년간 쌓아올린 것을 12년 만에 따라잡은 나라에 대한 분노. 제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저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찢은 보고서였죠. 대한민국의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 가능성 제로. 그 조각들을 아버지 묘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한 민족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칸막이로도, 가짜 도면으로도, 도청 장치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묘석 위에 눈 결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계신 것 같았죠. 아버지의 유언을 저는 잘못 해석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술을 지키라고 한 것은 기술에 담긴 정신을 지키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열정, 집념, 불가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진짜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강하게. 소리만 듣고 용접을 재현하고 가짜 도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데이터 없이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맨바닥에서 7년 만에 엔진을 만들고 12년 만에 우주에 도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지를 저는 과소평가했습니다. 가능성 제로라는 오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었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술은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의지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칸막이를 세워도 소리만 듣고 배워내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묘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화강암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전후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로켓 엔진을 만들어낸 사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묘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맑은 미소였죠.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죠. 그 빛이 아버지의 묘석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묘지를 나서며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칸막이 너머에 서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을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던 그 눈동자. 그때 저는 그것을 굴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꽃이었습니다. 3미터짜리 철제 칸막이 너머에서도, 가짜 도면 속에서도, 도청당하는 숙소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불꽃. 그 불꽃이 12년 뒤 하늘에 솟아오른 것입니다. 300톤의 추력으로, 47미터의 높이로, 누리호라는 이름으로. 저는 28년간 기술을 막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의지. 그것이 진짜 로켓이었습니다. 어떤 칸막이보다 높이, 어떤 로켓보다 멀리 날아가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죠. 어딘가 저 위에 한국이 올려보낸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60년의 자부심으로도 막지 못한 12년의 의지. 그것이 제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설계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한마디가 60년의 벽을 12년 만에 넘게 하는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기술보안국장이 28년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한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우주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칸막이 너머에서 소리만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